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예산 제도들 우리 좀 봤고요. 예산 과정도 수업 시간에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복습하시기 너무 어렵죠. 이번 주에 굿모닝 행정학의 양이 좀 늘어나는 게요. 바로 이 예산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체들을 좀 많이 보려고 해서요. 우리 어저께 수업할 때, 어저께 아침 영상 촬영을 할 때 제가 조금 길게, 보통 평상시에 15번까지만 했는데 왜 20번이 넘어가지?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 과정을 좀 저희 3일의 수업 동안, 3일의 굿모닝 행정학 동안 차근차근 좀 차학을 해보려고 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 재무만 우리 잘 안전하게 넘어가 보자고요. 힘내봅시다. 자, 연기준 예산제도 23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준 예산제도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근본적으로 재평가하는 합리주의 기법입니다.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요, 일단 예산의 합리성을 강화시키면서 너무 기존에 투입되었던 우리 그냥 정말 의미 없는데 투입되는 그런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예산들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기능 중에 평가, 감축 기능을 강화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너무 관행적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사업까지 계속적으로 재평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 제가 밑줄을 쳤고요. 계획예산제도가 합리주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하향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연기준 예산제도는 지금 보시는 상향식의 예산제도의 특징을 가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조직의 실무자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분권적인 방식이고 상향식의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는 게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보시면 이 연기준 예산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해서 운영하는 절차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빈칸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절차는 한번 꼭 읽어봐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 쭉 나와 있습니다. 장점은 합리적으로 예산이 배분된다는 거, 단점은 당연히 현실에서 사용료가 사용되는 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일단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경직성 경비를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거.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들이 있죠. 복지 지출, 정부 채무, 그죠? 이런 의무 지출들이 있는데 이런 경직성 경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근데 연기준 예산제는 다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는 예산 제도가 바로 신성과주의.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들마다 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예산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특징이다. 그러면 예산을 보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연도로 편성을 합니다. 행정부에 재량 부여하고요. 성과에 대한 파악, 그리고 예산 회계 제도 역시 발생주의 방법을 통해 성과를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총괄 배정 예산도 있고 지출 통제 예산도 있고 저는요. 지금 지출 통제 예산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요. 자, 그래서 지출 통제 예산 요거 가지고 빈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냐면요. 자, 지출 통제 예산, 신성과주의 예산의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죠. 지출의 총액만 통제를 합니다. 지출의 항목을 없앴습니다.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지출에 대한 재량적 집행, 바로 여기 있는 선지를 골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 지출 통제 예산만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총괄 배정 예산, 지출대 예산, 지출 통제 예산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예산 제도들은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실익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산 제도에 대한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했고요. 자,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르자면 장점,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정책이나 서비스 집행 과정에서의 신축성을 증대시켜서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성과주의 예산의 특징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산 과정까지. 사실 예산 과정까지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수업 시간에 일단 복습 스터디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예산 과정까지. 그 다음 내일, 모레 이렇게 하면서 예산의 집행과 결산, 그 다음 현재의 예산제도 개혁까지 쭉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볼게요. 예산 주기와 예산 과정에 대한 얘기부터 들어왔어요. 예산 과정은 행정부가 일단 예산을 편성합니다. 국회가 그 예산을 심의하죠.
행정부가 다시 예산을 집행하고요. 행정부에 의해서 결산이 일어나고 국회가 그 결산을 승인하게 되면 결산 단계죠, 결과적으로. 편성, 그다음 심의, 집행, 결산 이렇게 네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우리나라의 예산 주기는 3년입니다. 만드는데 1년, 쓰는데 1년, 검사하는데 1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산은 아시겠지만 단연도주의입니다. 1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과 회계연도 경과 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어서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그 1년 단위 예산 편성에 걸리는 기간이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연도와 예산 주기는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예산 편성에 대한 내용 먼저 들어갔어요. 예산 편성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 이걸 금액으로 표시해서 구체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예산 형식에 대한 얘기를 그 다음 물어봤어요. 예산 형식은 일단 예산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총칙, 그 다음 세입지출 예산. 이 두 가지가 제일 메인이었고요. 그 뒤에 계속비나 또는 명시 이월비나 또는 국고 채무 부담 행위까지. 그래서 총 지금 보시는 5개의 항목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건 세입 제출 예산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을 했어요. 맨 처음에 중과 재정 운용 계획 수립 지침을 통보하는 전전년도 12월 말의 내용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 중기사업계획서 너무 중요합니다.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연한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 사업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누구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각 부처가 제출한 이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토대로 기재부가 뭘 만드느냐? 5년도, 5회계연도 이상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빈칸을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 빈칸을 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봤을 때 현재 중기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만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하고 그것과 별개로 중기사업계획서의 내용 고터한 다음에 예산안 편성 지침에 지출 한도를 설정해서 통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골랐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뭐에 대해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대해서. 왜? 예산안 편성 지침에는 지출의 한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 대통령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편성 지침의 내용 안에 지출의 한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한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유롭게 예산을 현재 편성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37번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예산안 편성 지침의 내용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서 통보되어 있는 지출 한도에 따라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요구서만 제출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성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대한 요구서를 제출한다. 다음 연도 예산에 대한 성과 계획서. 요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년에도 이미 이런 거 제출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성과 보고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기재부 장관이 아시겠지만 예산을 사정합니다. 예산 사정이라는 건 예산의 내용을 검토해서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부가 이렇게 다 해서 이 예산안 사정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입니다. 헌법상으로는 90일 전인데 국가재정법상으로는 120일 전이라는 거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예산안 편성할 때 좀 고려해야 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바로 예산의 총액 계산. 기재부 장관이 세부적인 사업의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다.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총액 계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예비타당수 조사도 너무 중요해서 제가 좀 같이 실어놔봤습니다. 예비타당수 조사는 대규모 사업, 금액이 정해져 있죠. 네, 대규모 사업, 500억 중에 300억의 국가 재정이 들어가는 그 정도 감량이 되는 사업,
그 사업을 신중하게 착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을 심사해서 타당성이 낮은 사업의 추진은 보류,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을 좀 신중하게 추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예산안 편성 내용까지는 쭉 봤어요. 우리 다음 시간 예산의 집행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법령 읽어내기 너무 힘들 텐데 여러분 그래도 지치지 말고 힘내서 법령 내용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오케이?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